네, 잠시 후 행복한 아침에서는 생활 속 법률 상식 그 법이 알고 싶다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이어지는 세대 공감 토크 라떼는 마리아에서는 기성세대는 공감하고 MZ세대는 그 시절의 감성을 공유하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광고 보고 다시 돌아올게요.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잘 쉬고 계십니까? 설 연휴 오늘까지죠. 그래도 새로운 한 주는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2월 12일 월요일이고요. 생활 속 법률 상식 그 법이 알고 싶다 준비해놨는데 보이스피싱은 아시죠? 근데 요즘에 또 우편물 피싱이 있답니다. 이거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라떼는 마리아에서는요. 요즘 아이들이 코딩을 배우느라 바쁘다면 7, 80년대는 주산 열풍이 불었다고 합니다. 왕년에 주판 좀 튕겨본 경험이 있으신 분들 오늘 라떼는 마리아 함께해 주세요. 자, 월요일의 행복한 아침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네, 화제 이슈를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모닝 브리핑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허주연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네, 첫 번째 이슈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연탄 배달 봉사를 했는데요. 이것이 정치권의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한 위원장이 봉사 도중에 얼굴에 검댕이 묻은 모습이 포착이 됐는데 이를 두고 여야의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네, 뭐 겨울철이면 정치인들이 연탄 나눔 봉사를 펼치곤 하는데 이번에는 좀 특이한 점이 화제가 됐어요.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지난 8일 한 위원장이 서울 노원구 백사마을에서 국민의힘 지도부와 함께 저소득층의 이 연탄을 나르는 봉사활동을 했는데요. 이날 언론에 보도된 한 위원장의 검댕 묻은 얼굴을 두고 민연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치적 쇼일지 모른다는 주장을 펼친 건데요. 민 의원이 SNS를 통해서 연탄 나눔은 이웃을 생각하는 행위인데 옷보다 얼굴에 먼저 검댕이 묻는 일이 흔치 않다라고 비판을 하면서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또 옷은 깨끗한데 얼굴에만 검댕이 묻은 이유를 물으면서 연탄 화장이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그러니까 검댕을 묻힌 거냐? 그쵸? 묻은 거냐? 네. 이거 아니에요, 지금? 맞습니다. 그 의문이 그런데 연탄 전달식 기념 현장에서 풀렸는데요. 허기복 연탄은행 전국협의회장이 한 위원장 얼굴에 장난스럽게 연탄을 묻히는 모습이 포착이 된 겁니다. 또 다른 봉사자가 위원장님 얼굴이 너무 하얗다, 표시를 좀 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한 위원장이 일부러 묻히지 않아도 된다라고 웃으면서 답을 하기도 하는 영상이 공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묻혔다? 이렇게 된 묻힌 겁니까? 것이다. 네. 근데 어쨌든 봉사활동을 한 거고 얼굴이 너무 뽀얗다 보니까 언론에 나가는데 좀 묻히시죠 해서 묻혔고 네. 참 여러 가지 네. 봉사활동 한 거는 맞는데 또 이렇게 또 씁쓸하게 되고 막 이랬습니다. 자,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다음 이슈입니다. 작년 2월에 이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했던 아내가 아이를 낳고 숨지게 되면서 졸지에 이 아이의 법적 친부가 됐던 한 남성의 사연 다들 기억을 하실 겁니다. 저희 행복한 아침 시간에서도 이 문제를 다루면서 이 남성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함께 고민했던 그런 기억이 저도 나는데요.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아이와 이 남성의 근황이 공개되면서 또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뭐 저도 이 사건 당연히 기억이 납니다. 아내가 불륜으로 아이를 낳았는데 이 아이를 호적에 올려야 해서 이 남성이 억울함을 좀 호소했었던 그런 사건이죠. 맞습니다. 사건 2022년 11월 청주시 한 산부인과에서 발생을 했는데요. 아기의 친모가 아이를 낳고 한 달 만에 숨져버렸습니다. 이후 병원 측이 출생 후 한 달이 지나도 아기를 데려가지 않으니까 이 친모의 남편 A씨를 방임 등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요. 하지만 이 남편은 당시 출산 소식조차 모르고 있던 상황이어서 굉장히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알고 봤더니 이 아이는 이혼 소송 중이었던 아내가 다른 남자와 불륜을 통해서 낳은 아이였는데 일단 법적으로 부부인 상태에서 아내가 사망을 했기 때문에 결국에 이 남성 A씨가 아이의 법적 친부가 됐던 그런 사연이었습니다. 그런데 A씨는 아동학대 혐의까지 받게 된 건데 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다행히 A씨의 억울한 사연이 알려지자 결국 경찰에서는 이 A씨를 입건하지는 않기로 그렇게 결론을
내렸는데요. 또 작년 3월에 이 A씨와 아이의 친자 관계를 부인하는 이 친생 부인의소를 제기를 했고요. 법적으로 아버지가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건은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던 게요. 아이는 숨진 친모의 자녀로 이 당장에 출생 등록을 할 수가 없었는데 이 친모가 빚을 남기고 수천만 원의 빚을 남기고 사망을 했던 겁니다. 네. 아이의 법정 대리인이 명확하지 않고 출생신고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아이가 상속을 제대로 포기한다거나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어떤 법적인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결국에는 숨진 친모가 남긴 수천만 원대의 빚을 이 신생아가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 이런 문제가 아유. 벌어졌던 건데요. 이로 인해서 입양도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 생겨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A씨는 이 내연남이자 아이의 친부를 방임 등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을 했고요. 민사적인 양육 책임을 묻기로 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A씨가 아이한테는 아무 잘못이 없다. 어른들의 잘못이다.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하는데 100번 맞는 말이죠. 아이, 그럼요. 어른들의 네. 잘못으로 이 아이가 참 곤란해졌습니다. 자,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다음 이슈입니다. 아이스크림 비빔밥, 딸기잼 바른 생선회, 사이다를 부은 라면, 그리고 튀긴 고추를 넣은 커피. 저는 너무 놀라운 음식들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름만 들어도 정말 이상한 음식의 조합의 음식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른바 이 괴식들이요 굉장히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하는데 이 인기가 굉장히 높아서 세계적인 인기몰이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절대로 만나서는 안 될 것 같은 그 음식들이 만났거든요. 그야말로 괴식인데 이 괴식이 인기를 끌고 있다고요? 네, 이 괴식 유행이 SNS부터 또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최근에 1분 이내의 짧은 영상인 쇼폼이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비싸고 맛있는 음식은 이제 너무 많이 보이는 영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괴한 음식을 보여주면서 조회수를 끌어올리는 그런 것들이 유행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이 유행이 전 세계적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북미 지역에서는요, 콜라에 담근 피자를 먹는 챌린지가 있다고 하고요. 네. 또 중국 SNS에서는요, 돌멩이를 소스에 볶아 먹는 이 돌멩이 볶음이 또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먹을 게 흔해서 이러는 거죠, 지금. 이거 참 어머 여기 정말 이제 먹어요? 퓨전까지는 우리가 이해를 하겠는데 저건 정말로 괴식입니다. 근데 업체들은 이걸 마케팅에 활용하고 있다고요. 네, 업체들이 이걸 또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최근에 이런 기업들도 괴식 열풍에 편승해서 다양한 기발한 신제품들을 내놓고 있다고 합니다. 가령 식품업체 피사는요, 이달 봄 한정판으로 딸기 비빔면을 출시한다 이렇게 밝혀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 지금 나가는 모습인데 진짜 딸기 비빔면을 맛볼 수 있다고 하고요. 또 제과제빵 업체 S사에서는 온라인에서 괴식 조합으로 꼽히던 오이맛 호빵을 또 정식으로 출시하기로 했다고 하거든요. 이처럼 괴식 유행이 특이하지만 누구나 따라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오이맛 호빵 사진이 나가는데 저거는 왠지 저도 좀 한번 먹어보고 싶기도 하네요. 정말로요? 맛이 어떨지 궁금하긴 한데 그러니까 네. 저렇게 특이한 것들로 마케팅을 하는 거죠. 네. 예, 한번 웃게 되는 그런 것들이네요. 자, 안전상의 문제가 되는 그런 괴식은 안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올여름 서울 밤하늘에서 2개의 달을 보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서울시가 오는 6월 이 상강에서 야경을 즐길 수 있는 보름달 모양의 열기구를 제작해서요. 여의도 상공에 오. 띄운다고 합니다. 열기구를 타고 여의도를 한눈에 내려다 볼 수 있다. 뭐 새로운 랜드마크가 탄생할 것 같은데 자세히 좀 전해주세요. 네, 이번에 선보이는 열기구 이름이요. 서울의 달입니다. 예전에 유행했던 드라마 떠오르는 그런 이름인데요. 서울시가 한강 중심으로 야간 관광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만든 관광 상품입니다. 이게요, 사람이 타고 하늘에서 야경을 볼 수가 있어요. 헬륨가스의 부력을 이용해서 일정한 장소에서 비행을 하는 계류식 가스기구고요. 제작비만 무려 32억 원가량 들였다고 합니다. 지금 업체와 계약을 맺고 제작에 착수한 상태이고요. 빠르면 올해 6월부터 선보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뭐 탑승료라든지 구체적인 운영 계획 이런 것도 다 나와 있습니까? 네, 공개가 됐는데요. 완성된 서울의 달은 여의도공원 내 잔디공원에 설치될 예정이고요. 탑승객들이 서울의 달을 타고요. 무려 150m 높이까지 올라서 약 13분간 여의도 야경을 조망할 수 있다고 합니다. 탑승료는요, 2만 원에서 2만 5천 원 사이에 책정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한 번쯤 야경을 보고 싶은 사람은 이 정도 돈을 내고 타볼 만하다는 생각도 할 것 같습니다. 네.
또 서울시는 한강 교량과 청계천의 야경과 일몰 명소를 조성하고요. 한강 드론 라이트쇼 같은 다양한 야간 관광 프로그램과 코스를 확충하겠다 이렇게 밝혀서 올 여름밤 야경이 기대가 됩니다. 아, 저게 하늘로 이렇게 올라가서 150m? 아까 그 위치에서 서 있나 보다. 저는 한강 따라 이렇게 가는 건 줄 알았는데. 알고 네. 우리나라는 특이하게 한강 주변을 아파트들로 쫙 둘러싸 있잖아요. 네. 저 사람들 프라이버시는 어떡하지 했었는데 그건 아닌 모양이네. 알겠습니다. 오늘 모닝 브리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허주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최신 경제 소식 더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더 핫한 경제 소식인데, 야, 오늘 기업들 사이에서 이것이 돈이 된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뭐냐 하면요. 폐물, 폐기물 뭐 이런 거라고 그러는데 네. 이게 보물이 된다고 그래요. 오, 쓰레기가 보물이고 네. 쓰레기가 돈이 된다는 말인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박소림 씨, 또 김재혁 기자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러니까 버린 쓰레기도 다시 봐야 된다 뭐 이런 거 같은데 대표적인 사례가 어떤 게 있습니까? 네, 폐물에서 보물을 캐낸 첫 번째 사례죠. 바로 수명을 다해버린 배터리에서 이 돈이 되는 광물인 리튬을 재추출하는 사례입니다. 요즘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보급 대수가 늘면서 이 폐배터리 배출량 역시 증가하는 추세죠. 그런데 이 배터리에는 리튬, 니켈, 코발트 등 고가의 금속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서 그냥 버릴 수가 없다고 합니다. 특히 하얀 석유라고 불리는 핵심 원료 리튬은 우리나라가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서 꼭 확보해야 할 중요한 소재에 해당하는데요. 그래서 국내 철강 기업 피사의 경우 전남 광양에 2차 전지 재활용 공장을 준공해서 폐배터리에서 리튬을 재추출하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와, 우리는 뭐 자원 빈국이지만 기술 강국이기 때문에 핵심 원료를 또 이렇게 구할 수 있게 됐네요. 그러니까 광산에서 보물을 캐듯이 버려지는 것, 그렇죠. 여기서 네. 보물을 캘 수 있는 건데 다른 사례는 또 뭐가 있습니까? 운전하시는 분들이라면 1년에 한 번 정도는 엔진오일 교체하시잖아요. 네. 요거 다 쓰는 엔진오일 어떻게 하세요? 중고마켓에 파십니까? 아니 그냥 거기 정비회사에 저희 모르죠. 그냥 가 있잖아요. 그렇죠. 모르잖아요. 오. 거기서 다 폐기를 예, 하겠죠. 예. 근데 버려진 엔진오일에 다시 숨을 불어넣는 곳이 있습니다. 국내 4대 정유사 중에 하나인 H사가요. 폐윤활유를 정제해서 재사용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미래 대표 먹거리로 꼽히는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사업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또 지난번에 살짝 언급하셨던 것처럼 네. 골칫덩어리였던 플라스틱이 이제는 대기업이 찾아 나서는 돈이 되는 사업이 됐다고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플라스틱은 잘 쉽게 타지도 않고 또 썩지도 않아서 재활용률이 현저히 낮았는데요. 그런데 이 300도에서 800도까지 이 고열에선 이 재활용이 가능한 원유로 바뀐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이 폐플라스틱은 쓰레기에서 캐는 석유, 도시에서 나는 유전이라는 별명도 얻었습니다. 이 국내 기업들도 폐플라스틱 재활용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요. 이 국내 4대 정유사 중 하나인 G사는 연간 5만 톤 규모의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공장을 설립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공장을 100만 톤 규모까지 확장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또 섬유에 특화된 H사의 경우 버려진 페트병을 재활용해 섬유로 재탄생시키거나 또 바다에 버려진 어망에서 나일론을 추출해서 재킷과 가방을 만드는 등 이 다양한 친환경 기술을 섬유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야, 이래서 기술이 중요합니다. 폐기물이 돈이 되는 시대가 올 줄을 누가 알았겠어요. 그러게 말입니다. 앞으로도 환경도 살리고 우리 기업들 또 경제도 살리는 그런 활동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를 법의 관점으로 풀어보겠습니다. 그 법이 알고 싶다. 네, 월요일 아침을 즐겁게 함께 해줄 새로운 사람입니다. 정철규, 개그맨 정철규 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월요일 날 또 이렇게 뵙게 됐네요. 반갑습니다. 카랑카랑. 네, 월요일에 듣는 카랑카랑 참 좋네요. 네네. 자, 그리고 우리에게 유익한 법을 알려주실 조세영 변호사 또 허재현 변호사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김재혁 기자 첫 번째 주제부터 볼까요? 네, 이번 명절에 택배나 등기로 설 선물 많이 받으셨죠? 그런데 우편물 받으실 때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요.
우체국을 사칭한다 우편물 사기주의보입니다. 우체국을 사칭해요? 누가요? 그래서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연을 꽁투로 재구성했습니다. 우편물 보낸 사람은 이재용 님이 하고 받은 사람은 제가 하고요. 그리고 우체국 직원 역할은 예인 씨가 하면 되겠습니다. 자, 사연 속으로 고고! 다들 이번에 설 명절 선물 많이 받으셨죠? 저도 주변에서 어찌나 선물을 많이 주던지요. 잠깐 집을 비웠을 뿐인데 우체국에서 왔다 갔는지 집 앞에 웬 안내문이 붙어 있더라고요. 등기 우편 안내문? 이게 뭐지? 아, 여기 직원 번호가 있네. 잠깐만. 여보세요? 네, 고객님 우체국입니다. 네. 부재 중이셔서 안내문 남겼어요. 네. 이재용님께서 아주 귀한 귀중품을 보내셨는데 이건 본인이 직접 수령을 하셔야 되거든요. 재용 오빠 진짜 못 살아 정말. 귀중품을 웬일이야? 저 집에 있으니까 지금 당장 와주세요. Right now. 죄송합니다, 고객님. 네. 지금은 너무 늦은 시간이네요. 대신 고객님 신분증을 우편함에 좀 넣어주시겠어요? 그럼 제가 내일 확인하고 우편물도 두고 갈게요. 요즘은 본인 확인을 그렇게 하나 보네요. 네네네. 알겠어요. 택배 얼른 가져와 주세요. 컴온. 저는 우체국 직원이 시키는 대로 거분거분 따랐죠. 그리고 바로 다음 날 선물을 보내준 지인에게 감사하다는 연락까지 드렸습니다. 그런데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반전이 있지 않겠습니까? 오빠, 재용 오빠. 나야 스림이 오빠 나한테 뭐 그런 걸 보내고 그래. 야 오빵이 뭐냐? 아우 얘가 아침부터 기분 나쁘게 왜 이래? 코에 비음 잔뜩 섞어가지고. 나 바쁘니까 헛소리 할 거면 끊어. 잠깐 오빠. 오빠 이 오빠 진짜 겉은 차가워도 속은 따뜻하다니까. 오빠 나한테 설 선물 보냈잖아. 고마워서 전화했지. 선물? 야 내가 총 맞았냐 너한테? 야 나 지금 돈이라고는 먹고 죽을 애도 없어. 수림아. 너 전화한 김에 나 한마디 할 게 있는데. 야 오빠 돈 좀 꿔주라. 잠깐만. 그럼 그 우체국 전화는 뭐야? 오빠 시끄럽고 일단 끊어. 아니 뒤늦게 사태 파악을 한 저는 당장 우편함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이미 제 신분증은 감쪽같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럼 저랑 전화했던 그 사람은 대체 누구였던 거죠? 저 설마 사기당한 걸까요? 네? 이거 왜 이러셨을까? 이거 진짜 사기당한 거죠, 아니에요? 아니 분명히 우체국 직원이라는 사람하고 통화를 했다는데 이게 일이 이렇게 됐어요. 다시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이 우체국에서 등기 우편을 받을 사람이 부재 중이면 네. 이 안내문을 부착하곤 하죠. 그런데 우리 집 앞에 이런 안내문이 붙어 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바로 사진으로 보시죠. 우편물 도착 안내서라고 적혀 있는 한 장의 사진입니다. 이 집배원이 방문한 날짜도 적혀 있고요. 네? 특별 송달이기 때문에 대리 수령이 불가능하다는 내용, 그리고 네, 저런 거 있어. 아래에는 010으로 시작하는 집배원의 연락처까지 적혀 있습니다. 네, 아니 근데 저도 이 뭐 저런 사기는 안 당할 거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 네. 저거 보면 제가 전화를 할 것 같거든요. 당연하죠. 네, 근데 저게 가짜라고요, 저게? 그렇습니다. 가짜로 만든 허위 안내문이었습니다. 이 왼쪽 사진이 우체국에서 발행하는 진짜 안내문이고요. 오른쪽은 이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는 허위 안내문입니다. 와, 진짜 참 대단하다. 오른쪽 안내문에 이 집배원의 연락처라고 적혀 있는 번호로 전화를 하면 네. 보이스피싱 조직과 연결이 되고요. 아이고. 이들은 이렇게 수사기관을 사칭해서 휴대폰에 악성 앱을 설치하거나 가짜 사이트에 접속하도록 유도하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야. 만약 이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악성 앱을 깔거나 아니면 가짜 사이트에 접속을 했다. 그러면 개인 정보도 날아가고 돈도 뺏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완전 소름. 야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게 신종이니까 진짜 보이스피싱으로 의심하기는 좀 힘들었을 것도 같고 말이죠. 네, 실제로 당한 사람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때요? 네, 실제 지난해 경상북도 경주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요. 아유. 안내문 1,500여 장이 다량으로 발견이 됐습니다. 와. 안내문에 적힌 전화로 전화를 해보니까 네. 신분증을 우편함에 넣어두세요라고 안내를 하거나 아니면 우편물이 검찰청에 있습니다. 어떤 사건에 연루가 됐기 때문에 변호사비로 500만 원을 입금하세요. 이런 야. 안내를 받았다고 합니다. 너무 다행스러운 거는 주민분들이 빠르게 이게 피싱이라는 것을 인정을 하셔가지고
빨리 눈치를 채고 경찰에 신고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금품 피해는 일어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경찰이 CCTV를 분석해서 국내에 활동하는 피의자 2명을 특정을 했는데 네. 이들은 중국의 총체까지 거느리고 있는 큰 조직이어서 경찰이 인터폴 공조해서 적색 수배 등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야, 이게 중국의 총체까지 있을 정도면 규모가 보통이 아닐 것 같은데, 야, 이런 또 비슷한 범죄가 언제 발생할지 모르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이런 신종 범죄가 있다는 걸 알고 예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조직이 정말 치밀했던 게요. 이 아까 화면에 나왔던 우편물 도착 안내서 보신 분들 중에서 이거 근데 진짜 같다. 왜냐하면 낯이 익은데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이게 아예 새롭게 만들어낸 그냥 새로운 양식이 아니고 실제로 과거에 우체국에서 이런 형식의 수기 형식의 이 우편물 도착 안내서를 사용했던 거를 그대로 양식을 가져와서 서명만 위조를 했다라고 양식 합니다. 쓴 거구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 일어나기 전에는 일부 지역 우체국에서 예전에 수기 형식 안내서 저 오른쪽에 보이는 걸 사용하는 곳이 있었는데 이 사건을 계기로 전국의 모든 우체국에서 전자서식으로 된 우편물 도착 안내서를 사용하도록 그렇게 바꿨거든요. 그래서 아까 화면에 왼쪽에 나왔던 이 등기 양식 있잖아요. 등기 도착 안내서 양식. 네. 그걸 좀 잘 기억을 해두셨다가 이거에 오는 경우에만 진짜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이 왼쪽 양식이 아니거나 뭔가 의심스럽고 뭔가 어색하다 이런 게 있을 때 지금 왼쪽이 진짜입니다. 오른쪽이 네. 가짜고 예전에 쓰던 거니까 헷갈리시면 안 되고요. 네네네. 뭔가 의심스럽다 하면 우체국 대표 번호로 전화를 걸어서 꼭 진위를 확인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 피싱범들은 그 신분증을 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건데 네. 이렇게 그렇죠. 우체국 직원인데 뭐 신분증을 넣어주세요. 에이, 이거 안 그건 된다는 안 돼. 거죠? 네, 맞습니다. 집배원이 등기 우편 배달을 할 때 본인인 걸 확인하기 위해서 신분증 한번 보여주세요라고 해서 눈으로 확인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네네. 그렇지만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 절대로 고객에게 신분증을 어디에 놔둬라 이렇게 요구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어느 장소에 신분증을 놔둬라 아니면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달라 이렇게 하면은 높은 확률로 보이스 피싱일 가능성이 아주 크고요. 의심스러울 때는 따르지 마시고 우체국 대표 번호로 전화를 걸거나 가까운 우체국에 직접 방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보이스 피싱에 이어서 우편물 피싱까지 나오고 진짜 야. 이거 너무했어 진짜 해도해도.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신종 사기 수법 나올 때마다 좀 발빠르게 전해드리려고 하는 네네. 건데 전해드리면서도 놀라요. 아니 이렇게 갈수록 교모해지면 이거 다 당할 것 같고요. 강하죠. 맞아요. 요즘에는 그래가지고 진짜로 제가 아시는 분이 은행에서 네. 카드 때문에 전화를 했는데 은행 이렇게 뜨길래 저는 그 사기인 줄 알고 야 끊어 했더니 아시는 분이더라고요. 아 그거 진짜. 네, 그래서 이게 좀 모르는 전화번호가 오면 이거 사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정말 보이스피싱 맞는지 아닌지 좀 구별을 하는 방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 자꾸 수법이 교묘해지다 보니까 자꾸 이제 막을 수 있는 방법들도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네. 믿을 수 있는 기관에서 발송한 메시지가 맞는지 확인하는 또 방법들이 생겼거든요. 아마 여러분 중에 벌써 이런 문자 받아본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이동통신사가 작년 1월부터요.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인증받은 공공기관 또 금융기관에서 발송한 문자 메시지 옆에 확인된 발신 번호라는 문구가 뜨도록 그렇게 만들어뒀습니다. 인증 마크를 표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오른쪽이 인증 마크가 있는 문자 메시지예요. 만약에 발신처가 우체국이나 금융기관, 통신사처럼 확인된 곳이라고 하면 발신 번호 옆이나 문자 내용 첫 문장이 지금 파란색으로 표시된 확인된 발신 번호라는 안심 문구가 뜨도록 되어 있어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발신 번호 옆에 위쪽에 보세요. 이 마크가 있잖아요. 네, 우체국 마크가 마크. 기업 로고 등 인증 마크가 같이 표시가 되니까요. 이런 것들 좀 꼼꼼하게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나는 요즘에 갈수록 진흥화되고 교묘해져서 네. 금방 저런 것도 다 막 할 것 같은 거예요. 그렇죠. 마스크도 그렇고 저 다 따라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요즘에는 또 저 우체국에서 오는 무슨 메일도 있다고 그러던데요. 사칭 메일이요? 네, 사칭 메일인가? 네, 맞습니다. 우체국 사칭 메일이 급증하고 있어서 주의가 필요한데요. 한 사용자가 받은 메일을 함께 보시죠. 네. 이 배송업체에 배송이 완료됐다는 말과 함께 배송 주소가 확인되면 패키지가 배송된다는 말, 그리고 다음 단계로 가는 버튼이 있습니다. 네. 이 만약 무심코 이 버튼을 눌렀다면 또 가짜 사이트에 이것도 접속돼서 아니야? 이 피싱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택배 주문해서 기다리는 사람이라면 우체국 택배인 줄 메일인 줄 알고 착각할 수 그렇죠. 있죠. 그러니까요. 그럴 수 있죠. 진짜랑 가짜 이거 구분하는 방법 없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이렇게 우체국 소포를 사칭하는 메일에는 대표적인 특징이 있는데요. 바로 배송료, 보관료, 벌금 같은 명목으로 이용자들의 결제를 유도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귀하의 소포가 도착했습니다. 네. 지금부터 보관료가 시작됩니다. 라든지 귀하의 소포가 반환될 예정이며 벌금이 부과될 것입니다. 같은 안내문을 보내서 이용자가 뭐 돈이 나간다고? 라고 하면서 놀란 마음으로 클릭하는 것을 유도하는 겁니다. 하지만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은 우체국은 우편물 배송 및 반송을 하는 것을 이유로 수취인에게 절대로 결제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착불 소포 같은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인터넷 우체국 홈페이지에서 직접 결제하도록 한다든지 아니면 집배원이 우편물을 배달하는 과정에서 그 요금을 직접 받는 형식으로 결제를 받지 절대로 이메일을 통해서 결제를 받지는 않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메일을 통해서 결제를 하라라는 메시지가 뜬다면 보이스피싱이다 이렇게 의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에 또 레트로 뭐 아날로그 뭐 이런 게 유행이지 않습니까? 맞아, 근데 맞아. 보이스피싱도 이 레트로 아날로그 이걸 지금 돌아가는 경향이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이 대표적인 아날로그 사례가 우편물이에요. 우리가 우편물 같은 것들은 좀 의심을 안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악용하는 그런 상황 같은데요. 오. 이 작년에 경기도의 한 주택에 도착한 우편물을 한번 보여드릴 텐데 네.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우리 시청자분들도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로 지금 나가고 있는 화면인데요. 네. 발신 진짜입니까? 보세요. 중소기업 SOS 센터라고 되어 있는 우편물입니다. 저렴한 금리로 자금을 대출해준다 이런 안내장이 들어있는데요. 여기까지만 봐서는 그냥 좀 흔해 보이고 특별한 게 없어 보이는데 네. 잘 보시면 신청서 기재 후에 팩스로 접수라고 하면서 무조건 팩스로만 받는다는 이 특이한 문구가 저 빨간색 표시 안에 하나 있죠. 네. 이게 바로 보이스피싱 조직이 세팅한 미끼였던 거예요. 와, 대박이다. 팩스로만 연락해라. 이게 왜 미끼였다는 거예요? 실제 중소기업 SOS 센터라는 기관이 있기는 있어요. 네. 그런데 여기서는 중소기업의 어떤 어려운 점을 상담만 해줄 뿐이지 뭐 자금을 대출해준다거나 이 대출 상담 접수를 받는다거나 이런 걸 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일단 보이스피싱 일당들이 자신이 만든 가짜 팩스 번호로만 이걸 접수를 받는다 이런 문구를 기재를 해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만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받도록 유도를 하는 거죠. 이렇게 경찰이 지금 보이스피싱 기본 구조 자체가 바뀐 건 아니지만 이 세부적인 수단 자체가 전화에서 우편물, 이 아날로그로 돌아가는 그런 요즘에 경향을 띠고 있다. 그런 경우가 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즘에 이 PC나 스마트폰 같은 이 문자 피싱이라든가 전화 피싱 이런 것들은 수법이 너무 많이 알려졌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주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날로그 수법으로 사람들의 허점을 노리는 그런 방식이 다시 유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긴 뭐 우편물은 직접 뜯어서 개봉하기 전까지는 뭐 내용을 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전에 차단하는 게 이게 쉽지는 않거든요. 네. 그럴듯하게 양식을 편집해서 이렇게 보내면 관공서에서 보내는 거라고 보내면 네. 아 그런가 보다 하지. 맞아. 예, 잘 못 봤으니까 그런 맞아. 문서를. 네, 참 사기꾼들이 정말 악랄하고 교묘하고 정말 아유, 자문을 잘 쓰는 것 나빠요. 같아요. 사기꾼 나빠요. 사기꾼 사기꾼 나빠요. 아니 근데 앞으로 이제 우편함을 볼 때 뭔가 관공서라든지 경찰서라든지 뭐 이렇게 왔는데 이게 보통 방식과 다르게 뭐 연락을 취해라거나 뭐 아니면 정보를 요구한다 그러면은 일단은 의심을 한번 해보고 경찰서에 연락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요즘 같은 시기에 더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또 있는데요. 명절이 특히 보이스피싱 범죄가 많은 그런 때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시골에서 농사일하는 70대 남성은 얼마 전 2통의 문자를 받았는데요. 네. 하나는 설날 선물 세트가 내일 배송 준비 중입니다. 수치 정보 변경 확인해 주세요라는 내용과 링크였고요. 네. 또 하나는 세뱃돈 5만 원 지급 이벤트, 가까운 편의점에서 이용 가능합니다라고 적힌 광고성 문자였습니다. 저는 오른쪽. 요거 확실히 스미싱 문자네요. 왜냐면 5만 원이나 되는 공돈을 그냥 줄 리가 아이, 없잖아요. 그럼요. 요거 스미싱 문자 확실해요. 두 번째 거 오른쪽. 이 남성도 네. 오른쪽 문자는 의심스럽다고 생각했다는데요. 그런데 왼쪽은 믿음이 갔다고 합니다. 그쵸. 이 전날 서울에 사는 딸이 설에 인사를 드리러 가지 못해 미안하다며 선물을 보냈다는 연락을 했기 때문인데 근데 그렇게 왼쪽 문자에 링크를 클릭한 아버지. 그러나 사실은 2개의 문자 모두 스미싱 문자였습니다. 웬일이야. 이 다음 날 아버지는 자신의 금융 정보가 유출됐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는데요.
이처럼 이 명절에는 선물이나 이벤트를 가장한 이런 스미싱 문자가 급증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하필이면 아이고. 아버지가 그 딸에게 연락을 받았잖아요. 받았습니다. 못 그러니까. 가서 죄송하고 선물 보냈어요. 맞아. 그러니까 그냥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의심조차 안 했잖아요. 그리고 이게 연휴나 휴일에 이런 걸 당해서 아차 당했구나 하면 다른데 어디다 하면 또 이거 다 쉬는 날이라서 아, 그렇죠. 이걸 어떻게 하나 싶기도 한데 뭔가 대책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올해 설 연휴 기간 동안은 112 상황실과 은행,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합동으로 24시간 대응 체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은행은 시간과 관계없이 피해 의심이 발생이 되면은 지급 정지를 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보이스피싱 범죄자들도 반드시 아셔야 되는 것이요. 처벌이 아주 강화가 됐습니다. 기존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졌었는데요. 지난해 11월부터 보이스피싱 처벌이 훨씬 강화가 돼서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 수익의 3배에서 5배 이상에 해당하는 벌금으로 강화돼서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고 절대로 그런 범죄에 휘말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이거 3배에서 5배가 아니고 30배에서 50배 막 이렇게 해야 네, 되는 거 네, 아닙니까? 그래야 그래서 돼. 야 이거 내가 하다가 걸리면 정말 나는 끝장이다. 이런 인식이 있어야 이 사람들이 안 덤벼들죠. 네. 맨날 우리가 이런 거 있을 때마다 피해 당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아니 이렇게 나날이 수법이 진용화돼 가는데 따라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맞아요. 더 강화됐으면 좋겠어요, 처벌이. 네. 자, 다음 주제는요. 네, 다음 주제는 한 부부의 사연인데요. 이 믿었던 내 남편이 상간소송을 당했다. 과연 진실은?입니다. 믿었던 남편이 상간소송을 당했다. 아, 이건 또 무슨 일이고? 자, 한 제보자의 사연을 꽁트로 준비해봤습니다. 저와 정철규 씨가 부부예요, 우리. 어머나. 오늘만 부부입니다. 그리고 어린 딸 역할은 장혜인 씨가 합니다. 에? 장현 씨, 제 아버지가 됩니까? 그렇죠. 아빠 사연 속으로 잠깐만요. 꽁트하기 전에 왜 이러세요? 사연 속으로 고고. 다들 남편을 얼마나 믿으십니까? 저는요 남편을 120% 믿어요. 잘생겼는데 돈도 잘 버는 저희 남편은 평생의 자랑이었거든요. 그러나 법원에서 웬 등기를 받은 이유로 제 믿음은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여보, 우리 잘생긴 여보, 당신 앞으로 웬 등기가 왔네. 잠깐만, 당신 바쁠 테니까 내가 대신 봐줄게. 안 돼, 여보. 그거 뜯지 마. 뭔데 그래? 잠깐만, 이게 뭐야? 상간남 소송. 상간남? 당신 바람 피웠어? 여보, 다 오해야. 아니, 난 그냥 회사 여직원한테 친절하게 돈 줬을 뿐이거든? 근데 이 여자 남편이 하고서 바람 피웠다고 착각을 한 거야. 나의 이 맑고 초롱초롱한 눈을 봐. 내가 그럴 사람이야? 그럴 사람이야? 아, 저 송아지 같은 눈을 보니까 헷갈리긴 하다, 진짜. 아니, 근데 이 소장 뭐냐고. 대체 누구 말이 맞는 거야? 드라마에서 이런 일을 겪으면 고민도 안 하고 바로 이혼 도장부터 찍을 줄 알았죠. 근데 제 일이 되니까 마음처럼 잘 안 되더라고요. 무엇보다 하나뿐인 딸이 가슴에 턱 하고 걸렸습니다. 우리 딸 벌써 중학생 됐지? 혹시 엄마랑 아빠랑 헤어진다고 하면 어떨 것 같아? 왜? 엄마 아빠 싸웠어? 싸우지 마. 사이좋게 지내. 아니 그게 아니고 예인아, 혹시 엄마 아빠랑 따로 산다면 누구 따라가고 싶어? 뭐? 엄마 진짜 이혼이라도 하려고 그래? 아니, 아빠가 무슨 잘못을 한지 몰라도 엄마 그냥 용서해주면 안 될까? 나 엄마 아빠 없이는 못 살아. 내가 이렇게 부탁할게. 엄마 제발 이혼하지 마, 제발. 아빠는 나빠요. 아빠는 나빠요. 금쪽 같은 자식이 엄마 아빠 제발 이혼하지 말라니까 끝도 못 하겠더라고요. 하지만 남편 앞으로 온 상간남 소송은 어떻게든 해결해야 될 것 같은데 정말 막막합니다. 이 가정을 지키려면 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에이구. 남편이 바람을 피운다는 의심은 1도 안 했는데 그렇죠. 이거 정말 갑자기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네. 그렇죠. 딱 그 소장을 받아봤을 때 이 아내 마음은 정말 찢어지죠. 그렇죠. 가슴이 찢어질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된 건지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결혼 15년 차인 아내 A 씨와 남편 B 씨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이 중학생 딸과 함께 단란한 가정을 이루고 있던 이들에게 어느 날 이제 법원에서 등기가 왔는데요. 이 황당하게도 부정행위를 저지른 남편에 대한 상간 소장이었습니다. 이 화가 난 아내가 남편에게 자초지종을 물었는데
그러자 남편은 억울해. 나는 회사 여직원이 힘든 일이 있다길래 고민 상담해주고 차로 몇 번 데려다 준 것밖에 없거든. 근데 여직원의 남편이 오해를 한 거야 라며 해명을 했다고 합니다. 남편의 말을 믿어도 되는 겁니까 이거? 고민 상담만 해줬는데 소장이 날아왔다? 에이. 네, 이게 조금 남편 말이 진짜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아니에요. 아내의 반응이 혹시 어땠을까요? 아내도 물론 이제 남편의 말이 의심스러웠고 네. 이 배신감에 치가 떨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창 사춘기인 딸이 있으니까 이 남편의 외도 여부를 떠나서 지금 당장 이혼을 할 수는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남편의 소송을 해결하는데 전혀 협조를 해주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남편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소송에 대꾸할 필요도 없어라며 외도하지 않았다고 부인했고요. 그러면서도 만약 소장이 직장에 오면 부끄러워서 회사를 다닐 수 없을 것 같은데 회사를 관두면 안 될까라며 잘 다니던 직장까지 그만뒀다고 합니다. 아니 외도가 아니고 당당하다면 네. 끝까지 한번 해보는 거지. 그럼요. 그 잘 네. 다니던 직장을 왜 그만두지? 그냥 창피해서 그만둬야 될 것 같다? 이건 정말 아닌데 일단 남편은 무조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소송을 회피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상당히 난감한 죄송합니다. 상당히 난감한 상황이 될 수 있는데 네. 이렇게 이제 외도를 하는지 상대방의 눈치도 전혀 채지를 못하고 있다가 갑자기 집으로 상간소짝이 날아오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 정말 죄송합니다. 아니면 이게 괜찮아요. 목이 멜 수 있어요. 제가 그럴 수 있고 너무 당황한 마음에 공감을 하다 보니까 아, 목- 이해합니다. 네. 목이 맸습니다. 네. 정말 하늘이 이 아내 입장에서는 무너지는 일이 될 수 있는데 그런데 외도 때문에 상담하러 온 부부가 곧 이혼으로 바로 이어지는 일이 생각보다 드물 수 있어요. 맞아요. 왜냐하면 결혼을 하고 이혼을 한다는 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네. 특히 뭐 아이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경제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또 사회적인 어떤 시선이나 이런 것들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굉장히 많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혼까지 결심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렇게 사례자처럼 현실적인 이유로 이혼을 하지 않고 내 가정을 지키겠다라고 판단한 분들을 위해서 대처 방법을 오늘 몇 가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아, 네. 좋아요. 근데 이게 외도가 이혼으로 바로 이어지는 부부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것도 또 놀랍고. 그러면 저 사연자에게 추천하는 대처 방법은 어떤 게 있습니까? 네, 먼저 첫 번째는요. 바람이 아니라고 우기는 남편, 무작정 반박하지 말고 인정할 건 인정하라라는 것입니다. 남편은 아니라고 부정하지만 이 사건은 부정행위를 했을 확률이 그래도 좀 높은 편입니다. 왜냐하면 원고가 증거를 수집해서 원고 변호사가 소장을 제출을 했겠죠. 그래서 아내가 소장을 받으신 상황입니다. 그런데 소송을 할 만한 증거가 있다고 확인이 됐기 때문에 변호사가 소장을 써서 제출을 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남편이 무작정 아니라고만 한다고 해결되지는 않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남편은 뭐 오해다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변호사가 소장을 날렸다는 건 어떤 증거나 이런 걸 확실하게 하고 날린 것 같거든요. 그래서 외도가 거의 확실하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증거가 있는데 남편처럼 계속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 그러면 안 되죠. 계속 이렇게 우기면 아니 재판에도 좀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상간소송에서 피고가 소장을 받았고 증거가 확실하다면 네. 불륜을 인정하고 사죄하는 게 가장 먼저 보여야 할 태도입니다. 그렇죠. 판사님이 봤을 때 불륜의 증거가 객관적으로 명확한 사건인데 절대 아니다라고 잡아떼기만 한다면 어떻게 보일까요? 그렇게 되면 위자료만 좀 더 높아지는 그런 그렇죠. 결과가 되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이런 측면에서도 외도한 사실이 있다면 피고가 인정하고 사과부터 하는 게 올바른 방향입니다. 그냥 아니라고 우긴다고 해서 이 상황이 해결되는 건 아니거든요. 아니에요. 네. 네, 인정할 건 인정하고 사과하는 게 좋다. 이제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요. 일단 두 번째 대처 방법은 소장 받는 게 무섭다고 직장을 그만두려는 남편. 이게 그만두면 안 된다. 네. 두 번째 대처 그럼요. 방법입니다. 네. 실제로 이 소장을 집으로 보내지 않고 직장으로 보내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직장 동료들 앞에서 한번 망신 당해봐라 이런 심정으로 보내는데 아하. 그런데 법원에서 서류가 온다고 해서 그 겉봉에 상간남 소송입니다 이렇게 쓰여져 있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소장을 처음 직장으로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변호사를 선임을 하게 되면 변호사 사무실에서 이거를 전자소송으로 다 받아보게 돼요. 그래서 이 한 번 서류를
위자료를 받았다고 해서 바로 직장을 섣불리 그만뒀다가는 나중에 이 소송을 선임하려는 변호사 비용이라든가 혹시 패소를 했을 때 물어줘야 될 위자료라든가 이런 경제적인 어떤 문제에 또 처하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바로 생계 유지의 수단인 직장을 그만두는 것은 그다지 추천하고 싶지는 않은 방법입니다. 네, 지금까지 보니까 남편은 하지 말아야 될 것들 다 골라서 다 했어. 한 것 다 했어요. 그랬어. 다 했어. 자, 남편이 잘 들으시길 바라면서요. 그럼 세 번째 단계는 뭐가 있습니까? 네, 마지막 대처 방법은요. 분류는 공동 불법 행위입니다. 남녀가 같이 하는. 그래서 상대 측에도 위자료 청구하라입니다. 여기서는 상간녀의 남편이 우리 남편에게 소송을 걸었다고 했는데 아내도 사실은 이 부정행위로 인해서 상대편 여성으로 하여금 정신적 피해를 엄청 크게 입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그 상간녀에게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양쪽에서 상간소송을 하게 되면요. 법원은 이게 양쪽으로 따로따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 사연자의 남편은 상간녀가 뭐 유부녀인 것을 알았는지 상간녀도 사연자의 남편이 유부남인 것을 알았는지 각자 그 상대방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줬는지 그런 손해를 입힌 정도를 불법 행위의 정도에 따라서 판단해서 위자료를 책정하는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네, 상한 소송을 서로 동시에 할 수 있고 이게 각기의 사건이 되는 거군요. 그렇죠. 사실 상간행위의 피해자는 언제나 2명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각각 그렇죠. 배우자가 있다고 네. 하면. 그런 경우에는 계속해서 소송이 판결이 나온 뒤에도 또 이어지고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부정행위는 한쪽만 잘못할 수 없는 공동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이렇게 공동 불법행위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가할 때는 행위자 2명이 연대해서 그 손해를 같이 배상해 줄 맞아요. 책임이 있어요. 네. 왜냐하면 부정행위를 했다는 것은 둘 다 잘못하는 일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소송하고 난 뒤에 위자료가 뭐냐, 예를 들어서 3천만 원이 나왔다라고 하면 이 소송을 당한 사람이 위자료를 전액 지급한 뒤에 나와 같이 불법행위를 한 사람에게 절반의 책임을 묻겠다라고 하면서 구상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잘못한 내용에 따라서 이 내부적인 구상 비율은 달라질 수 있지만 보통 2분의 1씩 책임지도록 하는 판결이 나오는 것이 실무적인 네네. 경향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또 반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구상 청구를 또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소송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또 구상 청구를 당했을 때 내가 어차피 물어주기 때문에 새롭게 구상 청구를 하지 않는 경우도 실무적으로는 있지만 어쨌든 이론상으로는 위자료 청구 소송하고 구상 청구하고 또 반대쪽에서 위자료 청구 소송하고 구상 청구하고 이런 소송들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소송이 좀 길어지고 장기전이 될 수가 있겠네요. 근데 일단 아내가 중학생 딸 때문에 이혼을 포기했는데 그 이미 깨진 믿음을 이걸 덮고 산다는 게 이게 쉽지 않을 수 않아요. 있어요. 그래서 네. 나중에라도 다시 이혼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좀 들 수도 있거든요. 네, 물론 그럴 수도 있는데요. 이게 시간이 많이 흐른 다음에 다시 이혼을 결심하시게 되면 이혼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명시적으로 만약에 이 불륜 행위를 용서를 했다. 그러면 이게 이혼 사유가 안 되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남편이 외도를 하게 된 것을 안 날로부터 6개월 그리고 그 외도 행위가 있었던 때로부터 2년이 지나게 되면 더 이상 재판상 이혼 사유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배우자의 부정 행위를 이유로 이혼을 준비하시게 되면 6개월 이내에 빨리 이혼 청구를 하시는 쪽으로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이것만을 이유로 이혼 청구를 하기는 쉽지 않다는 점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아내가 이혼을 포기하면 사춘기 딸 키우면서 뭐 소송이라든지 뭐 힘든 상황을 좀 극복해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엄마 입장에서 마음이 좀 짠한데 아내를 위해 해줄 수 있는 그런 조언 뭐 없을까요? 일단 저는 이 아내가 심리적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이 남편과 함께 같이 많은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법률적으로는 나중에 이혼을 하게 되면 뭐 재산을 포기한다 이런 각서를 받아놓는 분들도 계시는데 네. 재산 분할 포기 각서를 받는 것은 정말 법적으로는 사실 아무런 효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혼인이 해소되기 전에 미리 재산 분할을 포기하겠다는 거는 이미 아직까지는 재산 분할 청구권 자체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봐서 네. 그 효력을 인정을 해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정말 뭐 재산적인 것들이라도 뭔가 남편에게 좀 받아두면서 마음의 위로를 얻고 싶다 하는 분들은 차라리 남편 명의로 된 재산을 양도받겠다는 약정을 체결하시고 명의를 이전받으시는 게 좀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상간녀 상대로 이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사실 굉장히 이제 망설이고 고민하십니다. 왜냐하면 뭐 맞아요. 피해자라고 해서 다 이 법적인 다툼까지 가는 것이 오히려 더 힘들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하지만 소송을 제기를 하기로 결심
결심을 하셨다고 하면 이 상권녀를 상대로 판결문을 받아두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마음의 위로를 좀 얻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려운 결정이시겠지만 소송을 제기하기로 하셨다면 좀 이렇게 힘을 내셔서 이 소송으로나마 좀 위자료로나마 좀 마음을 좀 회복을 하시는 방법을 선택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그 법이 알고 싶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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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라떼는 말이야. 오늘 주제는요. 요즘 애들은 코딩 배운다며 라떼는 주산학원 다녔다입니다. 네, 세대 간의 추억을 공유하는 시간입니다. 라떼는 말이야. 오늘은 바로 이겁니다. 왕년에 이것 좀 튕겨본 분들 계시죠? 이거 요즘 아이들 주면 이거 자동차인가? 굴러가네요, 맞아. 스케이트. 요거 스케이트 많이 탔잖아요. 맞아요. 이걸로 무슨 계산을 내 스케이트 탔지. 그리고 지금 생각하면 낯성에 가면 편지 이거 완전히 이거 팻말임이야. 그야말로 이거 뭐에 쓰는 물건인 거 그럴 거예요. 그럴 이거 수 공부 있어. 안 한 애들은 알았을 때 이거 전부 스케이트로 타가지고 집에 가보면 알이 몇 개 빠져있고 막 그랬거든요. 맞아. 예, 저는 근데- 공부는 했었어요. 아이고. 하면서 스케이트 탔어요. 좋습니다. 아니 근데 MZ 세대 우리 예인 씨, 네. 엑소 세대, 네. 요거 아십니까? 아니, 알긴 알죠. 오. 계산기로 쓰였고 어렸을 때도 보긴 봤는데 네네. 사실 저는 이걸 그래서 어떻게 계산을 네. 한다는 건데 모를걸요? 잘 몰라요. 아마 모르죠. 김정 기자도 모를걸요? 모르죠? 네, 저도 잘 몰라요. 당구 점수 내는 약간 당구장에서 그런 본것 같겠다. 맞아. 자, 그래서 제가 기성세대하고 MZ세대하고 판가름하는 퀴즈를 가져왔는데 네. 이 문제 풀면 옛날 사람 되는 거지요. 예, 문제 주시죠. 이야. 예, 주판 속 그림 속의 주판이 나타내는 숫자 얼마일까요? 맨 왼쪽부터. 네. 예, 저게 얼마일까요? 저는 알겠죠? 진짜, 박수영 씨는 진짜 알겠죠? 모르겠어요. 답 다 좋네 뭐. 맨 왼쪽부터. 그래요? 그러면 아니, 아예 맨 왼쪽은 모르겠는데? 뭐예요, 그러면? 예? 저것만 하나만. 저거 맨 왼쪽 거. 0이잖아. 좋아, 좋아. 아 그래요? 예. 네, 0. 예. 저 어떻게 0이에요? 0, 1, 2, 3, 4, 5, 6, 7, 8, 9. 예. 이렇게 따지면 그렇게 따지면 돼요. 아니 네. 왜 0이고 자, 왜 지금 나온 것 1인지. 같아서 자, 네. 정답을 공개하겠습니다. 나왔네. 0, 1, 2, 3, 4, 5, 6, 7, 8, 9. 네. 그러면 맨 오른쪽에 있는 거는 몇이야? 예? 맨 오른쪽에 있는 거. 그렇게 가지 말고. 제가 잠깐만요. 설명해 줄게. 알았어. 기다려봐. 처음부터 복잡하게 공부를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제가 오늘은요, 일일 주판 선생님, 주산학원 선생님이 되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판을 딱 보시면, 네네. 요 가름대예요. 요걸 처음에 시작할 때 촥 이렇게 당겨줘야 돼요. 예, 요 소리는 알죠. 요 가름대를 중심으로 해서 기준으로 아래에 있는 거 제일 끝에 아래에 있는 게 요게 알 하나하나가 1이에요. 요거 1. 2개 올리면 뭐야? 2. 그렇지. 3개 올리면 3. 4개 올리면 쉽네. 4예요. 예. 알면서 왜 그래요? 쉽다고 그래요? 잘 몰라요. 알잖아요. 저는 공부 안 한 스케이트 요 타네. 위에 알 있잖아. 요거 하나만 올리면 그냥 5에. 아. 5야, 5. 이게 원래 올라가 있는 건데 딱 내리면 5가 되는 거예요. 그럼 6을 맞추려면 어떻게? 6 숫자 6 하려면 얘 하나 5 하나 내리고 네. 밑에 있는 알 일 하나 올리고. 탁 올리면 얘가 6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건지 아시겠죠? 네. 뭔 말인지 배우기는 알겠죠? 금방 배울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네. 쉽게 알려주시니까 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빨라지는 게 힘든 거지. 이거 아니. 이렇게 빠르게 타타타타 하는 거죠? 23,964원이요. 그렇게 하지 마. 그거 어려워. 37,900. 예, 누가 막 팔방만 이렇게 하면 손가락이 그냥 앞에 들으면서 여기 안 보고도 타닥타닥타닥 이렇게 다 엄청 빨리 했었거든요. 네. 그래요?
그리고 주산 영재들은 정말 선생님이 말씀을 그러면 딱 들어 35만 4,328원이야. 바로 나와. 깜짝 놀라지. 이야, 아니 요즘 애들은 코딩 배운다고 네. 무슨 코딩 학원까지 다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는 그럼 주산학원도 따로 있었겠네요. 아이 그럼요. 학원만 있었게요. 네. 1970년대는 초등학교에 주산이 교과 과정에 포함됐었어요. 교과 과정. 네. 학원 수도 전국에 7천여 곳이 넘었어요. 그리고 주산 가르치는 과외도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주산 국가시험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합격률이 30% 내외로 보통 3명 중에 1명만 원하는 급수에 합격할 수 있는 이야. 경쟁률 치열했어요. 굉장히 열기가 엄청 났는데 네. 그 정도면 이제 원조 사교육이라고 볼 수 있을 그죠, 그죠. 원조 오, 사교육이네. 진짜.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도 주산을 잘하기로 굉장히 유명하다고. 아유, 그럼. 네, 맞습니다. 우리가 손을 민첩하게 쓰는 종목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우리 민족이. 그렇지. 그래서 당시 우리나라 학생들이 세계 그 주산 대회에서 상위권을 그냥 모두 휩쓸었다고 합니다. 주산학원이 많던 1980년대만 해도 국제 대회 나갔다 하면 그냥 1위를 독차지할 정도로 우리나라가 주산 강국이었다고 합니다. 그럼요. 김미자양 뭐 이름 더 나오잖아요. 저 네. 봐봐. 네. 그땐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달인들이 많이 배출됐었어요. 오. 기억하시는 분들, 우리 시청자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1976년에 국제 계산 기능 올림픽에서 당시 서울 여상 3학년 이춘덕 씨 이분이십니다. 야. 이춘덕 76년. 씨를 찾았습니다. 이분이 출전했거든요. 최고 12단까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20문제 정답을 1분 45초 만에 이야. 이야. 그렇게 우승해서 대표적인 스타가 됐습니다. 야 대단하죠? 궁금하다. 저분 지금 뭐 하고 계실지 참 궁금한데. 은행에 계시지 않을까요? 네. 이제 은퇴하셨을 거예요. 그러네. 은퇴하셨. 네. 아니 3학년 저렇게 주산을 잘하면 스타가 되는 그런 시대였다니까요. 저는. 맞아 네. 맞아. 네, 그때는 뭐 주산하면은 사고력, 집중력, 끈기, 통찰력 아무것도 좋은 거 다 키울 수 있다 그래가지고 인기가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네. 사고력, 집중력. 근데 단순히 이런 것 때문에만 주산이 네. 이렇게 인기를 끌었던 건 아니었을 것 같아요. 뭐 학원에 과외까지 했으니까 또 다른 이유가 있었을 텐데요. 그 당시 주사는요 취업할 때 꼭 필요한 필수 스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인정받았기 때문에 인기가 더 많았죠. 그래서 제가 그 당시와 관련한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아, 또 문제입니까? 시청자분들 다 같이 맞춰주세요. 문제입니다. 7, 80년대에는 주산을 잘하면 당대 최고의 직장이자 꿈의 직장으로 불렸던 이곳에 취업할 수 있었다. 저는 어딜까요? 알아요, 아, 그래요? 알겠어요. 저곳은 저게 필수였어요. 필수? 저긴 돈 계산을 많이 해야 돼요. 은행. 은행 아니에요, 은행? 정답! 맞았어요, 은행. 아, 진짜 그래요? 주산을 잘하면 당대 최고의 직장이었던 은행에 취업할 수 있었습니다. 오. 자, 때는 대한민국 경제 성장기였던 80년대 당대 최고의 직장으로 꼽히던 건 바로 뱅크, 은행이었어요. 오. 네, 근데 인기 직장 은행에 들어가려면 뭐가 필요했냐? 바로 2급 이상의 주산 자격증이 필수였습니다. 그러니까 주산의 급수는 1급부터 7급까지 나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2급이면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거죠. 아주 네. 대단했습니다. 그야말로 주파나 잘 튕겨야 출세하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산 자격증은 확실한 취업 증명서이자 취업 최종 병기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대단한 인기였던 겁니다. 네, 제가 그 당시 자료를 보니까요. 네. 외국에서 관광객들이 서울에 오잖아요. 그러면은 은행에 은행 가보는 게 둘러보는 필수 거. 코스였다고 하더라고요. 가서 은행원들이 막 이렇게 주판을 손으로 막 튀겨 이걸 보면서 그게 어떤 그 관광의 한 코스였다 그러더라고요. 예. 튕기는 게. 아니 네. 그때는 금융권뿐이 아니고 일반 회사에서도 회계 쪽에 근무하려면 이거 필수였고요. 집에서도 가계부 쓰려면 주판 이렇게 튕기고 막 그런 장면을 볼 수 있었어요. 근데 식당들도 있었어요. 식당도 그렇고. 옛날에 슈퍼마켓만 가도 이거 다 아, 있었어요. 그럼. 있었어. 근데 은행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그 이재용 아나운서 아버지가 은행 맞아요. 다니셨었잖아요. 그때는 아주 뭐 인기 직업이었죠. 왜 그랬을까요? 대출이 일단 쉽다는 거. 아, 현실 궁금하시네요. 아니 돈이 귀하던 시절에 은행엔 돈이 있잖아요. 맞아. 그리고 은행원들의 처우가 좋았죠. 월급도 괜찮았고 예. 그다음에 그 후생복지가 좋았어요. 집 사고 이럴 때 장기 저리로 대출을 직원들한테 해주고 이랬던 게 아. 당시에 아버지 뭐 하시니 이러면 은행 다니십니다 이러면은 이게 괜찮았죠. 최고였네요. 네. 오. 오. 대출 좀 해줄래?
대출. 근데 왜 그런데 다 주판하시는 분들 다 이거 토시 끼고 있지? 아, 좀 이런 거 끼고 이렇게 맞아. 안경 쓰고 이렇게 막 계산하는 걸 많이 봤던 이걸 것 써야 같아요. 되니까 펜글씨 같은 걸 아, 쓰니까. 그래. 아. 이렇게 튕기는 거 보니까. 오. 주산학원 저는 다니지는 않았는데 네. 학교에서 이렇게 한 번씩 할 때 보면 3원이요, 7원이요, 뭐 이렇게 몇 원이요. 3원이요, 7원이면 7급도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초기에 23만 9,700 이렇게 아, 가요. 그건 너무 어떻게 해요, 정말? 저는 아예 기억나는 게 보면은 그걸 많이 한 학습한 친구들은 보면 이게 없어도 숫자를 항상 허공에 대고 이렇게 맞아. 하면서 계산을 다 대단했어요. 이렇게 예, 했었죠. 맞아. 신기하더라고요. 허공에 대고. 예. 당시에는 뭐 주산이 최신식 컴퓨터를 이긴 적도 있다고 맞아요, 들었습니다. 근데 손으로 계산하는 건데 이게 어떻게 컴퓨터를 이길 수가 근데 있어요? 그건 아닌 거 거의 같기도 한데. 암산이잖아, 이렇게 되면. 어, 아, 근데 컴퓨터를 이겼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치? 이게 어떻게 그럴 수 될수 이게 있어요? 실제로 있었다고 합니다. 주산이 컴퓨터를 이긴 사건이 있었는데요. 네. 이번엔 제가 그러면은 문제를 한번 내보도록 할 테니까 다 같이 한번 맞춰보도록 하시죠. 네. 자, 문제입니다. 때는 1992년 격동의 시기. 우리나라는 이것도 주산으로 한 적이 있다. 이것도? 이것도 아, 이건 좀 어려운데? 이것도 한번 모르지. 우리가 어떻게 네, 알아? 그래서 제가 힌트를 쓱 한번 네.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힌트. 5년 만에 돌아오는 빅 이벤트. 5년 만에? 그거 알지. 자, 5년 선거, 선거인데? 맞습니다. 선거입니다, 선거. 대선 아니야, 5년. 그러니까 투표 이런 건가? 근데 네. 그걸 주산으로 한다는 게 말이.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1992년에는 우리나라는 대통령 선거 개표 대통령 집계를 주산으로 했던 거예요. 대단하다. 근데 공정해야 하는 일에는 주산을 쓰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실수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손가락 잘못해가지고. 네, 근데 이게 다 그런 이유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때는 1992년 12월 제14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었을 시기였습니다.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요, 전국 15개 시도 선관위에서 각각 300명씩 300명씩. 4,500명의 주산 유단자를 소집을 했었습니다. 은행원, 교사, 상업계, 고등학교 학생 등 전국의 주산 유단자들이 몰려들었었는데 네. 이들에게 대통령 선거 득표수 집계를 맡긴다고 해서 화제가 되었었습니다. 그때는 우리나라에 컴퓨터 시스템이 없었나요? 있었는데 컴퓨터 집계 시스템이 이미 구축해 놓은 상태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개표 과정에서의 불필요한 오해를 없애기 위해서 주산으로 오해를? 수동 집계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건데요. 바로 전 대선인 13대 대통령 선거에서 컴퓨터로 개표를 했었는데 부정선거 논란이 발생하면서 아하. 선관위에서 선관위에 대한 의심의 눈초리가 높았기 때문에 그랬다고 합니다. 앞선 대통령 선거에서 컴퓨터 집계 방식에 대한 뭔가 논란이 좀 있었다. 네네. 네. 1992년이면 제가 이제 아나운서로 입사했을 때인데 그때는 컴퓨터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당시만 해도 타자치고 기사를 먹지대고 위에다가 이렇게 손글씨로 쓸 때였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올라갈 때였으니까 그 13대 대통령 선거가 민주화의 결실로 16년 만에 다시 치른 직선제 선거였는데 투표 개표 과정에서 컴퓨터 부정이라는 시비가 일어났대요. 그래서 선관위가 5년 뒤에 또다시 의혹이 일어날까 봐 네. 이걸 다시 전국 15개 시도 선관위의 개표 작업을 모두 주산으로 하겠다. 그러니까 사람 손으로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이 네. 대통령 선거에 주산이 들어갔다 정말 대단한 겁니다. 집계는 해야 되니까. 예. 숫자니까. 예. 지금은 기술이 발전해서 전국 투표율이랑 개표 집계 이게 실시간으로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주판으로 확인했다니까 저로서는 이게 상상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MZ 세대들이 황당하게 들리던 것처럼 사실 그때도 말이 좀 많긴 많았어요. 행정 업무의 퇴보다 뭐 이런 얘기도 들렸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뭐 중요한 거는 한국의 이 민주주의가 발전하기 위해서 국민들이 뭐 이 방식 뭐 저 방식 다 써보면서 최선을 다했다. 이것만큼은 아하, 인정해줘요. 그죠.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 일화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부분이요. 1990년대까지만 해도 주산이 컴퓨터만큼 신뢰할 수 있다. 이런 생각들 국민들의 인식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컴퓨터가 그렇게 막 생활에 밀접하진 않았었기 때문에 네. 생활에 밀접한 건 이거였거든. 그렇지, 그렇지. 사람 손으로 하는 주산이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컸죠. 네, 맞아요. 네. 이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확실히 이 주판을 보기는 힘들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무한한 신뢰를 받던 주산이 왜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왜 역사 속으로 사라졌을까? 그게 궁금하군요. 그 이유가 그 영원한 라이벌이 있었습니다. 바로 전자 계산기 이게 그렇지. 등장을 딱 하는 네. 거죠. 그러니까 73년에
한국 샤프가 일본에서 그 전자계산기를 들여와서 처음 시판했을 때 이미 주산의 운명은 결정돼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산기가 주판처럼 사용법이 뭐 배울 필요 따로 없잖아요. 전원 켜고 그냥 더하기 빼기 다 할 수 있죠. 나누기 다 할 수 있잖아요. 네. 편리하죠. 크기도 작죠. 그 70년대 말에는 대만제 값싼 제품까지 들어오니까 주판이 설 자리가 없었던 거예요. 네, 맞아요. 그때부터 주산을 배우는 학생들이 줄어들고 그때 속셈 학원이 좀 생기긴 했었는데 네. 아무튼 그러면서 학생들이 줄어드니까 당연히 학원 수도 줄어들고 그러면서 주산 경기대회도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없어지죠. 맞아. 뭐 주산을 배워야 취업한다. 주산이 곧 미래다. 이렇게 하면서 주산 학원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한순간에 이제 학생들 뚝 끊기고 그럼요. 일이 없어진 거잖아요. 이게 굉장히 난감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생 수가 점점 줄어드니까 일부 주산 학원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학생들을 모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본 만화 영화 비디오를 막 틀어준다. 이러면서 아이들을 막 모으는 그런 것도 있었어요. 아이고. 근데 그 방법도 오래가지 못한 게 컴퓨터 학원, 주산 학원 다니던 아이들이 컴퓨터 학원을 찾기 시작하잖아요. 네. 그럼 컴퓨터 학원에서는 그냥 영상을 다 보면 되니까. 맞아. 그러네요. 굳이 거기 안 가도 되잖아요. 어. 모든 걸 다 볼 수 있으니까. 네. 그마저 소용이 없었던 거죠. 네. 근데 우리나라 정말 손재주가 대단한 게 이게 주산이 없어지면서 전자계산기 이렇게 해서 두들기잖아요. 네. 이것도 보지도 않고. 끝내죠. 어쨌든 1990년대 중반부터 상업고등학교의 정규 과목에서 이 주산 과정이 사라졌고요. 네. 2001년에는 국가기술 자격증 시험에서 주산과 부기 시험을 폐지했다고 그럽니다. 네, 그리고 그때 주산만 없어진 게 아니라 7, 80년대 유행했던 그 학원들이 보면 속동 학원이 있었고요. 그리고 웅변, 아하. 서예, 아하. 그리고 한문, 타자 이런 학원들이 있었는데 이런 학원들이 점점 사라지는 상황이 된 거죠. 네. MZ 세대는 혹시 이런 거 배운 적 없죠? 웅변, 타자. 서예. 이게 웅변학원은 거의 없고요. 저는 이게, 속독은 배웠었어요. 이게 이제 토론학원으로 바뀐 거지. 네. 그런 이 연사 두 주먹 불끈지고 힘차게 외칩니다. 이거 안 하잖아요. 저는 했었어요. 저도 이 했었는데. 연사 힘차게 외칩니다. 그래. 네. 그때 그랬어.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때는 1950년 반공공간 6월 대회. 25일. 맞아요.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어. 웃긴 거는 말투가 다 똑같았어요. 어제 우리는 끊었어. 맞아요, 맞아요. 이연서. 네. 저는 이거 외칩니다 할 때 어떻게 했죠? 왜 떨어졌냐면 대회 나갔었거든요. 이연사 강력하게 외칩니다. 이랬어. 저는 왜 이렇게 앞으로 펴야 돼요. 앞으로 이 펴야 뻗어야 돼요. 되는데 이랬어. 사진 아, 이러고 있더라고. 이거. 그래서 떨어졌어 내가. 이렇게 했으면 붙는 건데. 그렇지. 아, 이랬어. 아쉽네요. 속독도 한때 유행이었고. 속독을 네네네. 했었구나. 저는 그때 당시에 그 동네에서 속독 학원이 하나 생기면서 그 책을 많이 읽어야 나중에 이제 뭐 면접이나 이런 거 잘 본다 네. 그래서 책을 이렇게 읽게 시켰었어요.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저는 그때 당시 배우면서 정말 빨리 읽긴 했거든요. 네. 거의 한 권을 한 10몇 번만 읽긴 했는데 내용을 하나도 기억 못 해요. 그래. 빨리만 문제. 빨리만. 읽고. 맞아. 그리고 저 군대 가서 행정반에 있으려고 타자들 많이 배웠어요. 웃기는 건 그 꽤 유명한 아나운서인데 어디 타자 학원에 있다가 군대를 그런 행정요원으로 갔었거든. 예. 근데 그 타자 학원에 그 사람 이름 걸려 있었잖아. 네? 뭐뭐 아나운서 배출 학원. 타자랑 아나운서랑 뭔 상관이에요, 그게? 그러게. 아유 재밌는 일도 있었어요. 뭐 그런 재미없어. 추억들이 또 있네요. 네. 근데 아마 뭐 주판 학원, 보습 학원이 있었던 때가 우리나라 최초의 사교육이 있었던 때가 아닌가 정말 네. 그런 생각 들어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저 그 주판의 인기는 근데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고 그래요. 네네. 문제 준비되어 있는데 이거 네. 한번 맞춰보세요. 네. 네. 문제입니다. 컴퓨터 시대가 시작되면서 밀려났던 주판은 최근 이곳에서 다시 부활했다. 이곳입니다. 부활했다고? 네. 어디에서 부활했어요? 학원인가? 이게 아니 나라 후진. 혹시 후진국인가? 나라 한번 봅시다. 못 사는 나라. 나라. 아프리카. 아니야. 못 사는 나라 아니야. 아니야? 그래요? 네. 먼 나라, 이웃 나라. 먼 나라인데 이웃 나라. 그 일본 아니에요? 아, 일본. 딩동댕. 네? 한번 보여주세요. 일본에서 일본에서? 이게 다시 부활했다고 그럽니다. 와. 어머. 네. 아니 그럴 법해. 그래요? 최고의 전성기 때만큼은 아니지만 일본에서는 아직도 주산이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요? 일부 학교는 주산을 가르치는 곳도 있다고 하고요. 일본의 한 도시는 400년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일본 주판의 최대 생산지라고도 하는데 오. 또 아직도 전국 주산 경영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서
일본 전역에 있는 주판 고수들이 또 모이기도 한다고 그럽니다. 이야. 대단하죠? 대단한데요? 대단하네요. 오. 일본도 옛날 우리나라처럼 이 70년대가 주산이 가장 최고의 전성기를 맞았던 때인 거죠. 그렇죠. 전 세계가 그때는 이제 뭐 전자계산기나 이런 거 귀할 때고 없을 때니까. 네. 1970년대 초까지만 해도 일본의 모든 초등학생들은 주판을 배웠대요. 모든 학생이. 우리나라처럼 가게 주인부터 은행 창구 직원까지 모두 사용하는 도구가 바로 주판이었고요. 그러다가 계산기가 도입된 후에 사양되는 듯 하더니 네. 최근 들어서 주판을 사용하면 창의력과 논리력을 키울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방과 후 수업으로 높은 인기를 끌고 있다고 그럽니다. 일본은 또 보면 문화가 아직까지 아날로그 수기 방식을 선호하는 그런 문화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디지털 계산기 더하기 아날로그 주판이 합쳐져 가지고 이런 퓨전 계산기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최첨단 계산기와 주판의 장점을 합친 그런 제품인 것 같네요. 뭐 일본에서 이렇게 하네. 곤니치와 콘방와 곤나와 도모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이걸 최첨단 아날로그라고 불러야 되나? 참 이러면 주판기라고 해야 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주판기. 예. 최첨단 아날로그란 말이 좀 웃기긴 하네요.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은 느낌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네네. 굳이 저기에 주판을 단 거 보니까 네. 원래 일본이 이제 아날로그 같은 방식 엄청 좋아하는데 네. 그런 약간 로망이 느껴지는 거예요. 뭐 우리나라도 취미 삼아서 주판을 쓰는 곳이 있기는 있다 그래요. 근데 뭐 예전처럼 취업을 위한 스펙을 쌓기 위한 용도라기보다는 이렇게 두뇌 개발이라 그러죠. 두뇌 개발하기 위해서 이렇게 주판을 쓰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이 주판이 아날로그 시대를 대표하는 그런 물건이긴 해요, 얘가. 근데 디지털 시대가 된 이후에도 이렇게 사라지지 않고 이렇게 남아있다는 건 그 쓰임을 다하고 있다. 이건 참 어떻게 보면 감동이죠. 네. 우리가 오늘 추억의 주산학원 네. 이 얘기를 하면서 재밌네요. 뭐 속독학원, 뭐 타자학원 얘기 다 나왔어요. 네. 근데 예전엔 나 이런 거 배웠는데 요즘 별로 쓸모 없더라고요. 그죠? 뭐 있습니까? 일단 뭐 속독도 속독이지만 속독 요즘에 안 배워. 저는 예전에 그 성악학원 다녔는데 네. 노래 정말 못해요. 예. 왜 안 돈을 되잖아요. 들였는지 모르겠어요. 뭔가를 해보고 싶고 도전해보고 싶은 그런 건 있었잖아요. 있었죠. 서예도 저는 진짜 좀 저도 이렇게 좀 학원 잠깐 가긴 했었거든요. 네. 네. 서예를 하는데 손이 자꾸 떨려서 안 되겠더라고요. 지금도 도저히 도전을 못해. 술 먹고 난 다음에 근데 서예는 배우면 좋긴 해요. 아 그래요? 이게 마음도 차분해지고 이게 뭔가 그걸 집중이 되고. 근데 제가 어렸을 성격 때만 해도 서예는 어디서부터 시작이었냐면 이거 먹을 가는 것부터 갈아줘야지. 이 기다림의 어떤 그 미학을 배웠는데 지금은 만들어 놓은 거 애들이 다 짜서 쓰기 그래, 때문에 짜서 이런 짜야 어떤 돼. 옛날 그 감성이 없죠. 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그 웅변 학원은 요즘 그렇게는 안 배우지만 여기가 이제 스피치 학원으로 되고 그렇죠. 토론 학원으로 돼서 거기 가서 배우는데 제발 토론 학원에서 애들 이렇게 양쪽으로 나눠놓고 싸움을 좀 안 시켰으면 좋겠어요. 그 토론이 이기고 지는 게 왜 어디냐. 싸우겠어? TV에서 늘 싸우고 있으니까 보고 배운 게 그건데. 그러면 반대로 지금 생각해도 이건 좀 잘한 것 같다. 아까 뭐 서예는 괜찮은 것 같다고 하셨는데 네네. 그런 거 뭐 기억에 남는 거 있을까요? 수영 배우기는 정말 잘했죠. 맞아. 수영은 수영. 생존이니까. 근데 우리는 방송인들은 웅변 배우는 건 잘한 것 같아요. 저도 웅변은 좀 잘 더 배운 것 목청- 같아요. 목청 피니까. 예. 이연사 강력하게 외칩니다. 나오잖아, 저봐. 저렇게 나오잖아. 저도 팔 저렇게 피고 옷도 저런 거 입었었어요. 발표에 예. 맞아. 서예 근데 방송하는 사람들은 또 연기 학원 같은 거 잠깐 다니는 것도 괜찮을 거야. 맞아요. 도움이 돼요. 네. 뭐 워낙 뭐 우리 수림 씨는 연기 너무 잘하시지만 예. 저는 저기 따뜻한 나라 쪽 연기만 가능합니다. 그렇지. 예, 사장님 나빠요. 기자들은 뭐 배우면 좋아요? 뭐 좀 해놓으면 글쓰기인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연기 배워도 괜찮을 것 같아요. 기자도. 기자도? 왜냐면 이렇게 지금도 연기하고 표현력에-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연기하는 것 같아. 너무 부족해가지고 배워야 된다. 그렇지 요즘 기자들은 글쓰기 말하기 다 해야 돼. 그렇죠. 네. 보여지는 거니까. 많이 배우면 좋아. 뭐든지. 근데 뭘 애들 가르치겠다고 제발 애들 잡지 마세요. 그러니까. 지금도 힘들어 숙제하는 것도. 우리 태호 얘기하는 거죠? 학원 많이 다니나 그러는데요. 우리 선배님 아들. 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지연입니다. 대체 공휴일인 오늘도 즐겁게 보내고 계시나요?
오늘은 평년보다 기온이 높아서 포근한 하루가 되겠습니다. 따뜻한 남서풍이 불어들기 때문인데요. 오늘 서울의 낮 기온 10도, 부산은 12도 등으로 대부분 10도를 웃돌겠습니다. 네, 오늘 하늘은 대체로 맑지만 안개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전까지 충남과 호남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낄 텐데요. 곳곳으로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도 있습니다. 비경길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네, 오늘 추위 대신 찾아온 불청객, 미세먼지도 문제입니다. 오늘은 전국에서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날 오랜 야외 활동은 자제해 주시고요. KF80 이상의 보건용 마스크 착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강한 바람이 예상됩니다. 순간 풍속 초속 15m 이상, 산간은 20m 이상으로 강하게 불 텐데요. 안전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내일부터는 기온이 더 오르겠습니다. 아침에도 영상권을 회복하겠고요. 서울의 낮 기온 15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초봄 같은 날씨가 되겠습니다. 수요일과 목요일에는 전국에 비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날씨였습니다. 설 연휴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은 좀 움직여 보셔야죠. 아, 네, 맞습니다. 갑자기 또 일상으로 돌아오려면 매일 또 힘들 수 있거든요. 오늘 연휴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